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70회부터 풀어볼 건데 우리가 이번 횟수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 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즉 시산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시산표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했나요? 우리가 차변, 대변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고 우리가 오류를 알 수 있어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다라고 배웠고요. 이러한 시산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오류 발견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 이게 정식적인 회계 장부는 아니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거래 전체의 분계가 누락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차 대변의 합계액이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한 거래를 같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분계했다. 자, 이중으로 같은 금액으로 했다고 해서 차대변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견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분계 시 대차 금액을 다르게 입력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했대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숫자에는 영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서울상점이 거래처 직원 병문안을 위해 그린마트에서 신용카드로 과일 바구니를 구입하고 받은 카드 매출 전표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서울상점의 분계로 오른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구입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냐 봤더니 거래처 직원이래요. 자, 거래처 직원, 거래처한테 우리가 뭔가를 선물을 하거나 뭐 돈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의 발생 접대비라고 나오는 게 먼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를 우리가 긁은 시점에는 우리가 당장 돈을 내진 않겠지만 다음 달에 신용카드 결제일 날 그때서야 우리가 돈을 내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아직 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상기업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상품을 거래처에서 매입했다. 즉 주요 영업활동을 우리가 신용카드로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주요한 우리의 영업 거래다. 즉 상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거래를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라고 한 경우는 외상매입금이 맞지만 그 외의 경우 즉 이런 경우 그냥 접대비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금액은 그림 보시면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고요. 자, 인출금이죠. 우리 인출금 자본 배웠을 때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계정이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자본금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조금 무슨 말인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시험 상황이었다면 일단은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2번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인출금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는 계정이나 우리가 개인 기업, 즉 사장님과 회사가 같은 경우 사장님 돈이 회사 돈이고 회사 돈이 사장님 돈이고 그냥 이런 개인 기업에서 우리가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 돈 쓸 게 모자라서 자기 자녀 학원비 1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야 된다. 그래서 회사 돈 금고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경우 회사 돈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고, 이러한 인출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시계정이다라고 해서 기말 시점에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는 그러한 분괴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결산 시 재무 상태표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반대죠. 우리가 임시계정 과목이다라는 거는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을 임시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인출금이라는 거는 우리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마저 보시면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죠. 자, 개인적인 용도로 자본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은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개인 기업이 포인트예요. 개인 기업.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출금에 관한 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독도상사의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화가 있어요. 자,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답변이, 자, 독도상사는 울릉도 상사로부터 사무용 책상 50만 원을 구입하고, 자, 30만 원은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분계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분계부터 먼저 하면, 자, 차변에 우리가 사무용 책상을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 쓰는 계정 과목 뭐죠? 비품이죠.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거, 그런 거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대변 보시면, 자, 이 50만 원을 어떻게 결제했느냐. 자, 30은 현금. 자, 현금으로 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드래요. 그러면 카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제 안 한다 해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죠. 미지급금 해서 나머지 20만 원 이렇게 분계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 자, 요 분계를 바탕으로 자, 어떤 것이 우리 분계에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자, 1번 보면 자산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했죠. 차변에서. 자,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산의 감소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현금이라는 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있나요? 부채의 증가. 자, 있죠. 여기 있죠.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카드 결제일 날 그때서야 지급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즉 대변에 부채 증가가 왔고요. 그 다음 4번 수익의 발생. 자, 우리 수익이라는 건 여기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나 뭐 비용 이런 것들은 없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수익의 발생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들 배운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상품을 구입했으면 그 상품의 매입 원가뿐만 아니라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을 모두 다 상품의 취득 원가로 가산한다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게 아닌 거 불러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매입 운임. 자, 이거 우리가 사올 때 운반비 지급한 거죠. 자, 이것도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 맞고, 그 다음에 매입 하역료 맞고요. 매입 수수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여러 가지 뭐 창고 보관료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러한 명칭이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취득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면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 자, 4번 보시면 매입 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정확히 반대되는 성격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뭐예요?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할인은 우리가 차감하는 항목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매입 환입이라든지 매입 환출이라든지 뭐 매입 애누리 이런 것들도 다 차감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래에서 동일 상점의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거래를 보면 6월 20일 동해상점은 서해상점에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서해상점 발행에 약속어음. 자, 이거는 그냥 수표 어음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기일, 어음 만기일 9월 20일으로 받았대요. 자, 보시면 우리가 동해상점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입장인데, 일단 상품을 매출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오는 것까지는 쉬운 거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서, 자, 여기서 매출로 되어 있네요. 상품 매출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매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차변이죠. 자, 서해 상점 발행에, 자, 이거 누가 발행했대요? 어음은 어음인데 거래처가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처가 발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음은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고 했죠.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받은 어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 결제일 날 돈 받을 거다라고 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은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5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작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것이 빠르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우리가 그 현금 그 자체 있죠. 그거는 유동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비품을 만약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된다. 즉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동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해라 라는 것이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이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기 보시면 가나다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고르는 것이 요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유동성 순서대로 우리가 자산을 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크게 우리는 자산을 유동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유동 자산으로 크게 분류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은 것은 뭐예요? 당좌자산. 자, 우리 당좌자산 뭐 현금도 있었고 뭐 외상 매출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당좌자산이 가장 유동성이 높고, 그 다음이 재고자산이에요.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곧 판매를 해서 그 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비유동자산의 순서. 자, 우리 비유동자산은 총 4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요. 가장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산,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그리고 무형,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뭐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 우리 유형 자산은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뭐
비품이라든지 뭐 토지나 건물 그런 것들 형태가 있는 우리 사용 목적의 자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은 똑같은데 형태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은 이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임차 보증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월세 끝나면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건데, 월세가 우리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기타 비유동해서 가장 유동성이 낮은 그러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가를 보시면 비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품은 뭐예요? 여기 중에서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요? 자, 비품은 우리가 1년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 유형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그쵸? 자, 비유동 중에서도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 상품 보시면, 자, 요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목적?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즉 뭐예요? 재고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고 자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유동성이 높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1년 이내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유동성이 높겠죠. 자, 이런 것은 뭐예요?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당좌 자산. 자, 당좌 자산 가장 유동성이 높은 이 첫 번째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다가 맨 처음에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나가 와야 되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영업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잘 되고 있는 장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게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가게의, 순수한 이 가게의 뭐, 비품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러한 순수한 그런 가게의 플러스로 우리가 지금까지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단골 손님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앞으로 매출도 많이 창출될 그러한 장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순수한 가게 금액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뭐 권리금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형태가 없지만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형 자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보다는 무형이 더 밑에 있죠. 그래서 자, 가장 낮은 게 지금은 자, 라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 다나 가라 순서대로 유동성 배열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선수금 계정에서 4월 8일에 거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T 계정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T 계정에 딸랑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것만 보고도 어떤 거래가 4월 8일 날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 계정만 보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게 주인공인 T 계정이에요? 선수금인 주인공인 T 계정이고, 자, 우리 선수금 자체가 뭐예요? 먼저 받아놓은 금액이에요. 자, 먼저 받아놓은 금액. 우리가 의무를 행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즉, 이거는 부채라는 거죠. 부채.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어. 우리가 계약일 날 실제로 물건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계약금으로 돈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런 경우 쓰는 게 바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자, 이러한 선수금은 부채니까 증가하면 대변이죠. 증가하면 대변의 금액이 오게 되는 거고, 감소하면 차변의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겠죠. 자, 보시면 4월 6일부터 한번 볼게요. 4월 6일부터 한번 보면, 자, 선수금이 지금 대변의 금액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15만 원 증가됐다라는 것이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요거를 분계로 한번 나타낼게요. 분계로 나타내면
자, 일단 차변에 우리가 대변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자, 우리 선수금이 대변에 금액이 왔다라는 거면 선수금이 대변에 왔다 그대로 쓰면 되죠. 선수금이 15만 원 대변에 왔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15만 원이라고 먼저 분계가 가능하겠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약일 날 계약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래가 4월 6일 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4월 8일 날 거래예요. 자, 4월 8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계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4월 8일도 자, 분계로 옮기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금액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자, 차변에 선수금 15만 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변에 우리 상대편 계정 과목인 매출이 오면 되겠죠. 자, 매출 15만 원. 자, 요거는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가 계약금으로 받은 선수금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넘겨서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했고 자, 미리 받아놓은 돈으로 우리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우리가 받은 만큼 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채가 없어지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골라보면 1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자, 요건 아니죠. 계약금 지급은 우리 선급금이란 자산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다. 자, 우리 계약금 받은 건 받은 건데 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4월 6일 날 돈 받은 건 4월 6일 날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아니고 자, 그 다음 3번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지금 매입이 아니죠? 우리 지금 매출한 거죠? 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자,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자, 맞는 거죠? 우리가 상품 매출하고 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받았던 계약금 차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기초자본과 총수익은 얼마인가? 라고 해서 기초자본 그리고 총수익 두 가지 구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 빈칸 구할 때 어느 시점인지 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기초자본 요거랑 총수익 요거 구하는 건데 지금 요게 일단 나와 있어요. 요게 기말 시점으로 자산, 부채, 자본. 자, 여기 빈칸을 채우면 우리가 기말 자본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빈칸을 채우다 보면 두 가지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자, 자산은 차변이죠. 55만 원이래요. 기말에. 자,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대변이죠. 25만 원. 자, 그러면 차변에 55만 원. 그러면 당연히 대변에도 55만 원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뭐겠어요? 기말 자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 자본 얼마예요? 30만 원. 기말 자본은 일단 30만 원이다를 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총수익이랑 기초 자본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자본에 대한 등식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본에 대한 거. 자, 기초 자본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자, 단기 순이익이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마이너스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말 자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 하면 기말 시점에 자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말 자본은 알아요. 얼마예요? 30만 원. 그리고 우리 단기순이익도 알죠? 그쵸? 8만 원. 그러면 우리 기초자본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초자본 얼마예요? 22만 원. 22만 원. 자, 22만 원이고 자, 기초자본 22만 원 나와 있고
총 수익은 얼마예요? 총 수익? 우리가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을 빼서 나머지 이익이 8만 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총 수익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28만 원. 그래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비용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니까 자, 이것도 그대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수익은 28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0번이고요. 자,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2015년에 9월 25일 날 주식 1000주를 현금 6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대요. 자, 이렇게 가로로 1주당 액면 금액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우리 액면 금액은 주식의 그냥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문제 풀 때는 전혀 상관없는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 금액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냥 괜히 넣어놓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2015년 이제 기말이 됐네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사면 기말 시점에 뭘 해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 시 주식 1000주의 공정가에 우리가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네요. 그래서 주가가 원래는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자, 주식 1000주에 자, 공정가치는 650만 원 해서 우리 장부에 65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1년이 이제 내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자, 3월 31일 날 주식 500주를 350만 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대요. 자, 그렇게 처분하는 경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처분 손익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냐? 어쨌든 우리가 어찌됐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이 즉 평가를 끝내고 난 시점에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해요. 장부가액은 얼마다? 65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 손익 구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처분 가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가액을 하면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처분가액이라는 건 우리가 판매한 가격이죠. 자, 350만 원에 현금 받고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장부가액 얼마예요? 650만 원.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이 있죠? 자, 650만 원은 1000주에 관한 금액이고, 우리가 지금 판 건 몇 주예요? 500주밖에 안 팔았어요. 자, 그러면 자, 요 650만 원을 1000주가 아닌 500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650만 원 곱하기 1000주분의 500주. 즉 우리는 지금 반에 대한 금액을 장부가액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 하면 얼마예요? 325만 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빼면 처분 손익 얼마 나와요? 25만 원인데 지금 플러스 금액이죠. 그래서 이익이 났네. 25만 원 이익이 났네 라고 해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하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T계정을 그려요. T계정을 그려서 상품이 주인공이 T계정을 그리고 우리가 상품 기초가 차변에 온다고 했죠.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한 거.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 빼면 이 나머지가 뭐라고 했죠? 매출 원가. 즉 팔린 게 이 자리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 지금 과대평가됐다라는 건 뭐예요? 매출 원가가 그만큼 과소평가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 합계액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요 금액은 항상 변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과대평가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경우 영향에 대해서 보면 자, 1번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됐다. 자, 보시면 매출원가가 지금 과소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출 총이익이 과대됐다. 자,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건 우리가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지금 과소되면 자, 우리가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수익에서 마이너스 비용하면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적게 계상됐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보시면 매출 총 이익도 이익이에요. 자, 이게 과대 계상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2번.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지급할 능력이 상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대손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음 중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1번 보면 외상 매출금, 바드럼, 단기 대여금. 자, 요거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즉 채권이에요. 채권이면 우리가 이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대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선수금이라고 해서 미리 받은 돈, 즉 계약금 같은 거, 이건 뭐예요? 부채죠.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설정의 대상이 아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에 대한 자산, 즉 자산에 대한 것만 대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발생주의와 관련이 없는 계정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발생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발생주의 때문에 이러한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 같은 이러한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이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의 반대는 뭐다? 반대는 현금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주의를 채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우리 선급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미리 우리가 비용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1년치를 올해 다 지급을 했다. 그러면 올해 비용만큼만 우리가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거 미리 낸 건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 거고, 선수 수익도 뭐예요? 우리가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은 수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거 수익이 발생했는데 1년치 임대료 받았다. 그러면 올해치만 우리가 올해 수익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내년 거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고요. 미지급 비용도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긴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올해 비용이 발생한 건 맞으니까 그러한 비용들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이런 부채로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주의와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 14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구할 때는 T계정 구하면 돼요. T계정 그리면 돼요. 자, 보시면 상품에 대한 T계정을 일단 그려보시고, 자, 기초. 자, 기초가 우리가 요거를 구하는 거죠. 기초상품 재고액 요거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나와요? 단기 매입액이 나오죠. 자, 상품이 증가한 거. 자, 단기 매입액이 30만 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예요? 상품이 나간 거.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가 나오죠. 매출 원가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매출 원가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기말부터 일단 채워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 해서 7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하면 기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매출 원가는 요거에 우리가 매출액과 매출 총액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매출액 60만 원에서 매출 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매출 총이익이 빼서 25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매출원가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35만 원이라고 일단 나왔어요. 그러면 자, 대변 합계 얼마예요? 42만 원. 그러면 당연히 차변 합계도 42만 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초 우리가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얼마예요? 12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자, 다음은 희망산업의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우리가 비품을 처분했대요.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자, 비품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좀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비품이라고 해서 요 가라고 해서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비품이라고 해서 요거 금액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취득가액이고, 이게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이 비품 취득가액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감가상각을 하죠. 뭐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 기말마다 감가상각을 해서 그게 이제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딸려서 같이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자산의 차감 성격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이렇게 딸려왔고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 금액이 뭐예요? 장부 금액이다. 장부가액. 요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우리 순수한 장부가액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처분가액이랑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와 있죠. 자, 요거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처분이익 구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처분가액에서 뭘 빼라고 했죠? 장부가액. 그러면 처분이익이 계산이 된다고 했죠? 처분가액 120만 원. 근데 지금 처분이익이 1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를 뺐는지 모르는데 10만 원 이익이 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역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110만 원 장부가액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익이 10만 원 났겠죠? 그래서 지금 장부가액이 1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110만 원인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우리가 역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취득원가 요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을 뺐더니 장부가액 110만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산해서 구하면 계산하면 취득원가 얼마예요? 210만 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0회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횟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